1980년 스위스의 중부와 남부 사이에 있는 고트하르트 고개를 뚫어 만든 고트하르트 터널. 총 길이는 17km. 터널 평균 이용 차량은 17,000대로요. 교통량이 꽤 많은 터널인데요. 2009년 어느 날 갑자기 이 터널에서 미스터리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전 잘못이 없어요. 이게 다 내비 때문이라고요. 저도 이상했어요. 근데 내비가 얘기한 대로 그냥 한 거거든요? 사고를 낸 운전자들의 공통적인 진술. 터널 한복판에서 계속해서 유턴하라고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오류겠지. 운전자들도 당연히 이 운전 상식은 인지하고 있죠.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안내를 하면 뭐 상식적인 판단에 의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사고 운전자의 대부분은 이곳이 초행길이었고요. 계속 음성 안내를 하는 통에 뭐에 홀린 듯이 유턴을 한 겁니다. 터널 안에서? 터널 안에서 사진 보시죠. 진짜 유턴해. 저러면 안 되는데? CCTV네. 저 어떻게 될 줄 알고. 왜냐면 초행길이면 모를 수 있어요. 아니 혹시 이유가 밝혀졌어요? 그래서? 불법 유턴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자 담당 교통 경찰들이 조사를 했는데 일부 내비게이션에 위성 시스템 오류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귀신에 홀린 거 아니야? 혹시 내비게이션의 저주? 라며 이 미스터리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유턴하십시오. 유턴. 정말 위성 시스템의 오류였을까요? 다음 기사 소개해드립니다. 분명 차는 달리고 있는데 터널을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분명히 터널 중간에 사람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 이 괴이한 증언들은 모두 대만 타이베이 원산구에 위치한 신하이 터널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약 500m의 짧은 거리와 직선 터널임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사건, 사고가 잦은 신하이 터널. 그래서 야심한 시각엔 신하이 터널을 피해 일부러 다른 길을 찾아가는 이들도 있다는데요. 이곳에서 특히 자주 일어나는 괴이한 경험담. 몇몇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분명 혼자 터널을 지나고 있었는데 어느새 뒷좌석에 묵직한 느낌이 들고 무언가 자신을 꽉 잡고 있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백미러를 보면 귀신이 딱!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오토바이 채 쓰러지거나 다른 차량에 깔려 부상이나 목숨을 잃는 경우가 다반사요. 그렇구나. 뿐만 아니라 한 운전자는요. 터널을 들어갈 때 시간을 봤는데 새벽 3시경이었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달리는 느낌은 드는데 끝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 그럴 때 있어. 분명 터널 출구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겨우 터널 끝을 통과했는데 세상에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뭐야? 무려 2시간이나 지나 있었다고 합니다. 2시간 동안 달린 거야? 시계가 고장난 것도 아닌데. 근데 이건 500m고 정해져 있는데 2시간이라는 게 사실 좀 믿기진 않거든요. 차원 이동인 거지. 차원 이동이에요? 차원 이동을 강력하게 믿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 정말 괴이하고 미스터리해서 여러 무속인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 무속인의 말에 따르면 이곳이 음기가 굉장히 강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1972년에 개통된 신하이 터널 자리는 그냥 산이 아닙니다. 바로 무덤! 맞네. 게다가 근처엔 오래된 화장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영혼이 떠도는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도 원인 불명 미스터리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대만의 신하이 터널. 그냥 우연한 사고일까요? 아니면 정말 귀신들의 터널인 걸까요? 일본 심령 스팟의 미스터리, 증발한 두 여인. 일본 혼슈의 동부, 도야마현에 위치한 한적한 바닷가 마을 우오즈시. 이 마을에는요. 귀신 출몰지로 유명한 심령 스팟, 스보노 온천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1982년 경영난으로 폐업한 이후 오랫동안 방치됐었는데요. 깨진 유리창, 도색이 다 벗겨진 페인트, 알 수 없는 낙서까지 보기만 해도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내서요. 이곳에 공포 체험을 다녀온 사람들은 그냥 이곳 자체가 귀신보다 무섭다라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곳이 공포 체험 마니아들 사이에서 더욱 극강의 공포 체험 장소로 떠오른 이유. 두 여자의 실종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저런 게 이제 또 가지. 1996년 5월 5일 도야마현 히미시에 살던 19살 여고 동창생인 A와 B 양은요. 밤 9시경
가족들에게 우우지시 츠보노 온천장에 공포 체험을 다녀오겠다며 B의 차를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뒤 친구에게 우리 지금 우우지시에 있어라는 삐삐 메시지까지 남겼는데 갑자기 행방불명. 결국 가족들은 도야마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이 입수한 CCTV 자료에서는 사건 당일 밤 10시경 B의 승용차가 도야마현의 중심지인 도야마시와 나메리카와시를 거쳐 우오지시로 들어가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정말 그럼 거길 가긴 갔네. 그렇죠. 네, 근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뒤 경찰이 그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으나 두 여성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고요. 여성이 타고 간 승용차조차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두 여성의 실종 사건 이후 일본 일부 매체에서는요. 호쿠리쿠 지방에서 가장 무서운 심령 스팟이라 지칭, 더욱 범접할 수 없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저럴 수 있어요. 얼마 뒤 츠보노 온천장 일대는 아예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게 철조망 작업을 했지만요. 지금까지도 모험심 강한 공포체험 마니아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 대표 신문 일면까지 실리며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은 두 여성의 증발 사건. 과연 두 여성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지옥문 카타콤의 실종 미스터리. 경고. 이 앞은 죽은 자의 나라다. 이 글귀가 붙어있는 곳은 낭만적인 빛의 도시 파리. 그중에서도 남부의 당페르 로시로 광장. 그 지하에 은밀히 감춰진 카타콤. 카타콤의 총 길이는 이제 약 300km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약 600만 구에 달하는 유골이 모여 있다고 해서 세계 최대 무덤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두고 떠도는 한 미스터리.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19세기 이래 카타콤에서 실종된 사람은 수백, 아니 수천만 명. 실제로 카타콤에서 실종되는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자 대부분을 철문으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탐험가 혹은 담력을 키우려는 이들이 하수구 등을 통해서 비밀 출입구를 찾아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 그런데 이때 기괴한 경험을 하고 온 이들이 마치 뭐에 홀린 듯 이상한 형상을 봤어요. 나를 끌고 가려고 했어요. 라며 지옥문에 대한 괴담을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1998년 유명 다큐멘터리 감독 프랜시스 프리랜드가 카타콤에서 실종된 사람들을 취재하던 중 카타콤의 한 구석에 떨어져 있는 캠코더를 발견했는데요. 카타콤 벽면에 있는 유골들을 확인하던 남자가 갑자기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듯 하더니 캠코더까지 떨어뜨리고는 비명을 지르며 뛰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옥문을 찾다가 지옥 문지기를 만나 끌려간 거야라는 괴담이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역시나 그 화면 속의 남자는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실종자, 그리고 경찰 수색에도 실종자에 대한 어떤 단서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 지하 무덤 카타콤엔 정말 지옥문이 있었을까요? 영국 락 역사를 뒤흔든 실종 미스터리. 영국 유명 락밴드인 매닉 스트리트 프리처스. 90년대 영국을 휩쓸었던 브리팝 열풍의 주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995년 2월 기타리스트 리치 제임스 에드워즈가 런던의 한 호텔에서 아침 7시에 체크아웃을 한 뒤 종적이 묘연해졌습니다. 결국 매니저는 실종 신고를 했고요. 곧바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그런데 2주 뒤 에드워즈의 차가 영국 사우스 글로스터셔 지역의 서번강 근처 한 정비소에서 발견되고 맙니다. 정비소는 뭐예요? 그런데 이 지역은 소위 자살 스팟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자살한 거예요? 근데 자살했으면 차는 왜 또 거기가 있어요? 그러게. 하지만 더 이상의 수사는 진전이 없었고요. 자살인지 아니면 또 실종인지 그 무엇도 밝혀지지 않은 채 그의 자취를 찾을 수 없게 된 겁니다. 한편 그를 두고 떠도는 무수한 소문들. 어딘가에서 자살했을 거야. 원래 정상이 아니었잖아. 사실 그는 평소 우울증을 앓으면서 폭력적인 성향까지 심했습니다. 리치 에드워즈는 음악 잡지 인터뷰 중 기자의 도발적인 질문에 갑자기 우리 락은 진짜라며 면도칼로 자신의 팔에 어머. For Real을 새기기도 했습니다. 약간 좀 심리적으로 불안했구나.
그리고 1994년에 발매된 매닉 스트리트 프리처스의 3집 더 홀리 바이블은 90년대 영국 락 앨범 중에서도 명반으로 꼽히는 앨범인데요. 하지만 이 앨범으로 인기를 얻은 뒤 부담감과 압박감 때문에 크게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자살을 할 만한 정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심이 또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자살이라고 단정짓긴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닌데요. 리치는 실종 전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2주 동안 420만 원을 인출한 기록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서 그 후에 그를 봤다는 제보가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실종 13년 만인 2008년 11월 23일 그는 공식적으로 리치 에드워즈의 사망 추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를 사랑하는 그룹 멤버들은 그는 어딘가에 분명히 살아있어요. 꼭 다시 돌아와 우리와 함께 노래를 할 거라고. 러시아 사란스크의 10살짜리 소녀 나타샤 뎀키나. 뎀키나는 1997년 맹장 수술을 한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그때부터 뎀키나에게 생긴 놀라운 능력. 저 엄마 몸속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맹장 수술만 하고 왔을 뿐인데 갑자기 사람들의 몸속에 장기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진짜? 하지만 말도 안 돼. 지금 그 반응처럼 처음엔 엄마도 딸아이의 장난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웃 남성의 장에서 뭔가를 발견한 뎀키나. 아저씨 장에 뭔가 주먹만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종양 아니야, 종양?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남성의 장에서 종양이 발견되고 이럴 줄 알았어. 그리고 암 진단을 받은 한 여성에겐 암이 아니라 작은 물집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 알고 보니 정말 병원에서 암으로 오진했던 거였습니다. 진짜? 와. 이후 지인들에게 소문이 쫙 퍼져서 뎀키나에게 건강검진을 해달라는 사람들이 속출. 결국 뎀키나의 명성은 러시아를 넘어 세계 전역에 퍼졌고요. 말이 되나? 수많은 전문가와 방송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영국 대중 일간지에서 뎀키나의 투시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그녀를 초청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뎀키나는 브라이오니 워든 기자의 몸을 스캔하기 시작했는데요. 척추 아래쪽이 꽉 막혀 있어요. 그리고 종아리 뼈하고 무릎에 뭔가 좀 박혀 있네요. 워든 기자는 실제로 몇 달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사고 당시 4개의 척추 골절과 신경 손상 그리고 무릎 아래 뼈와 두 종아리 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말도 안 돼. 진짜 보인다는 얘기야? 검증 다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이후 뎀키나는요, 모스크바 진단센터 TSSD에서 환자들을 만나는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미스터리입니다. 모스크바 진단센터가 사정상 문을 닫은 이후로 그녀는 현재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디 갔어? 당시 뎀키나의 가족들이 숨기려 했던 뎀키나의 능력이 공공재산이 됐고 기자들은 우리를 조롱했다! 라며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 걸로 봐서요. 사람들은 뎀키나가 자신의 능력에 회의를 느끼고 잠적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합니다. (2012년 1월) 미국의 한 거대 익명 커뮤니티 초자연 현상 게시판에요. 텍스트가 담긴 이미지 파일이 하나 올라오는데요. 자, 우리는 고도로 지적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 속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걸 찾으면 여러분 우리를 만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미국 온라인상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로 회자되는 정체불명의 단체 330일의 첫 번째 관문 문제입니다. 저 이미지 자체 안에 텍스트도 있지만 그 안에 문제가 숨겨져 아 있습니다. 그래요? 북미 네티즌들은 그들의 심벌인 매미 그림을 보고요. 영어로 매미, 그러니까 시카다를 붙여 시카다 3301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몇몇 네티즌들은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여겼지만요. 그러나 바로 몇 분 뒤 나 암호를 풀었어. 저도 풀었어요. 하며 나타나게 된 거죠. 우와. 자, 이렇게 실제로 시카다 3301이 낸 문제를 풀었다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면서요. 점점 이 단체에 대해 관심이 마구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뭐지? 자, 문제를 푼 이들이 말한 문제 해독 방법 살짝 설명드리면 첫 번째 문제를 시작으로 이걸 풀면요. 다음 문제, 그리고 또 다음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숫자네요. 어머 뭐야?
자, 암호를 푸는 문제는 웹상에 프로그래밍으로 해독할 수 있는 이미지를 올리거나 세계 또 여러 장소 곳곳에 QR코드가 찍힌 종이를 붙였다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놀랍게도 대한민국에서도 그들의 문제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와, 어디서요? 2012년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도 발견된 QR코드 종이. 자, 보시면 저 QR코드를 인식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있는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자, 하지만 이 문제를 푼 이들은 문제를 풀면 풀수록 시카다 3301의 정체와 그들의 목적, 그리고 그 암호의 끝이 무엇인지 더 큰 미스터리에 휩싸였고요. 2013년, 2014년, 2016년에도 시카다 3301의 미스터리한 문제들이 퍼지자 2014년 미국 워싱턴 최대 일간지인 W신문사에선 이 단체를 인터넷에서 가장 괴이하고 미해결된 미스터리 탑 5로 선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정말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시카다 3301. 그들의 정체를 두고 CIA나 MI6 같은 국가 첩보기관의 요원 모집 시험 문제일 거야. 아니야. 전 세계를 장악하려는 비밀 결사일 거야. 정부나 비밀단체에서 암호 해독 능력자를 찾는 것이 아니냐라는 음모론이 우세해졌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유행어 예감인데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장안의 화제가 되겠는데요, 이 네. 유행어. 자, 실제로 2013년 영국 정보기관 GCHQ에서는 Can You Find It이라는 채용 프로그램을 진행. 도발적이다. 그들이 낸 암호 해독을 모두 푼 사람들을 채용했고요. 오. 자, 구글도 2004년도에 비슷한 수수께끼 광고판을 게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영원히 풀릴 것 같지 않던 시카다 3301의 존재. 이 정보를 공유하지 마시오. 공유하고 싶잖아요. 그럼. 자신이 첫 번째 공개된 암호를 푼 최종 우승자라고 주장하는 마르쿠스 워너가 2015년도에 한 잡지 인터뷰를 통해 비밀단체인 시카다 3301에 대해 밝힌 거죠. 암호화된 사이트에서 첫 암호를 푼 20명의 승자들 만났어요. 그리고 3301 대표자들도 몇 명 만나기도 했고요. 그의 인터뷰에 따르면요. 그는 2012년 15살에 첫 번째 암호를 모두 풀었고 그 뒤에 익명의 계정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담긴 한 이메일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아이디로 암호화된 사이트의 채팅방에 접속해 3301의 관리자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말은 3301은 정보와 익명성의 자유를 함께 나눌 동지를 선발하고 그들과 감시 방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거대해질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소수의 문제 통과자들은 시카다 3301과 뜻이 맞지 않았고요. 결국 그들은 과해되어서 암호화된 사이트마저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한 마르쿠스 워너의 친구도 두 번째 관문의 암호를 모두 풀었는데 2017년 4월경 시카다 3301에게서 받은 한 통의 메일에선 Be patient, 인내심을 갖길이란 메시지뿐 지금까지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납치당할 수도 있어요. 약간 과대망상 기질이 좀 예, 처음에는 상상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선을 좀 잘 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아니, 예. 그럴 수 있다니까요. 잘 알겠습니다.